초격차 전략이에요. 한국 거를 안 쓰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으면 그게 돼요. 이제 그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우리가 반도체하고 배터리거든요.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LPR이 뭐 3.95니까 5년 만기 그게 이제 기준금리인데 이게 더 떨어지면은요 그 자본이 유출이 되죠. 뭐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금리 차가 있어서 자본이 유출이 되면 지금 중국에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중국 돈이 자꾸 나가는 거는 중국은 아주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 부의 유출이니까. 초강달러 미국과 그렇지 않은 비달러 국가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죠. 우리도 똑같이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 그리고 특히 외자가 또 들어와야 되고 하는 이런 대형 경제체는 그 타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힘이 없다라는 거는 중국 돈 가치가 없다는 거고 그거는 중국 경제가 허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투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거를 그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꾸 했더니 돈이 딴 데로 올라가고 돈은 쓰지도 않고 그 금리 인하했더니 돈이 자꾸 나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5개월째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하는 이유가 만약에 정말 나쁘면 했을 거예요. 돈을 더 풀려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이 인하 할 듯 하면서 안 하잖아요. 강달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그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하는 그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국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좀 굉장히 어려움에 그것 때문에 빠져 있는데 그 강달러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고 특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무슨 뭐 경제나 이런 데서 대결하는 구도에서는 중국은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금리를 내리거나 환율이 인하되거나 이런 것들이 부의 자본의 유출로 이어지게 되면 그건 결국 중국 경제 그렇지 않아도 튼튼하지 않은 중국 경제 체력을 상당히 갉아먹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압박이 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반사이익이 과도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규제를 받죠. 원래 그렇잖아요. 중국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를 한국이 많이 차지했네. 그러면 한국이 계속 가는 것도 그렇게 봐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이제 각국은 다 각국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반사이익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 규제에 노출될 수가 있고 또 그런 흐름이 계속되면 그 경기, 그 산업 자체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도 특별히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그 반등, 반사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게 바로 잘 아시는 초격차 전략이에요. 한국 거를 안 쓰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으면 그게 돼요. 그죠? 한국 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우리가 반도체하고 배터리거든요. 근데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또 TSMC랑 경쟁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가 대세인데 삼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SK나 메모리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이 시스템 반도체니까. 그리고 지금 뭐 물론 AI 산업이 뜨면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들이 훨씬 더 그 고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그렇다고 뭐 삼성 파운드리도 어쨌든 2위입니다. 그 점유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최강자의 지위에 있어요. 있는데 정말 삼성이 아니면 안 되는 또는 뭐 SK가 아니면 안 되는 LG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되는 SK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반사 효과가 조금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게 또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에 대한 규제처럼 한국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다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다른 데가 쫓아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지속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현상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게 이제 인민폐 국제화예요. 인민폐 국제화인데 지금도 중국이 그 상무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30%는 위안화 결제를 한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위안화 루블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와는 그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다양한 국가들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축통화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월드와이드 유즈예요. 보편적으로 널리 쓰여야 돼요. 그럼 널리 쓰이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걸 갖고 있으면 저 돈은 안전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달러도 좀 불안해. 그러면 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유로, 엔 이런 것들도 옛날만큼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달러가 초강세를 유지하니까 다른 데가 맥을 못 쓰니까 저거 갖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종이장 되는 거 아니야?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페트로달러나 이런 쪽으로 기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중동 국가들이 우리는 당신네 경제가 튼튼하고 미국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세계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페트로달러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꺼려지게 되잖아요. 저거 돈 저걸로 받아가지고 저거 나중에 휴지 쪽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 국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고 결국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와 연동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들만 지금 하고 그게 그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지금 한때 5% 정도까지 세계적으로 쓰였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거 사실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믿음감 이거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페트로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위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유럽은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교류에서 가장 적극적인 데가 독일이고요. 독일이 이제 그러다 지금 돌아섰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원래 EU하고는 항상 결이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독자 행동을 많이 했고, EU라는 데가 세계 경제 2위 경제체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4천만 달러 차이로 중국을 밀어냈어요. 중국이 세계 2위 양대 경제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EU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탈퇴한 영국까지 더하면 이제 차이는 조금 더 나죠. EU가 27개 나라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연계를 신경을 쓰고 있고 그전에는 트럼프가 독자주의적인 흐름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고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EU하고도 거리 두기를 많이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이제 EU하고 더 가까워졌는데 바이든 들어와서 좀 달라진 거예요. 이 바이든은 EU와 연계를 해서 뭐 이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중국이 브릭스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이런 데와 이제 이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EU 입장에서는
중국과 잘 지내서 괜찮았고 좋았는데 보니까 자신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아시다시피 EU의 뭐 자동차 이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중국산 자동차도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EU 경제 플러스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단은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늘 그렇지만 이게 뭐 한 번 좋았다고 계속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기복이 있고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예전과 같이 EU가 중국에 원래 다 우호적인 건 아니었지만 우호적이지 않다. 게다가 EU 중에는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EU에 들어간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이 이제 EU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조금 옛날 같이 그렇게 EU와 안정적인 관계나 이런 걸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다. 다 견제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은 이제 작년 9월 13일 보스토친이라는 데서 김정은 푸틴이 만났고 이제 얼마 전에 북러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 사실은 러시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재래전으로 전환이 됐고 재래전에는 역시 포탄, 미사일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재고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북한이에요. 옛날부터 쌓아놨으니까. 전쟁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마침 북한은 과학기술, 소위 핵능력 고도화 이런 거에 기술이 필요한데 중국이 잘 안 주죠. 중국한테 원래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핵 보유국, 실질적 핵 보유국이 돼 있는 북한을 동북아에서 지원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원래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와 교환을 하고 군사과학기술이라든가 일부 에너지를 받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적으로 국제 왕따 국가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잘 상대를 안 해주는 제재국가 둘이서 만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작년 8월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고 그러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왔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데 자기까지 낑겨가지고 한미일 북중러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제재국 둘이서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사실 중국이 여기에 낄 이유가 별로 없죠. 1대1로 상대해도 자기가 훨씬 세졌잖아요. 중국이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러시아가 도와달라는 입장이고 중북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나서서 뭐 중국, 북한, 러시아 3자구도 안 만들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둘이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동북아 지역에서. 갑자기 유럽에 있는 러시아가 와서 북한하고 짝짝꿍이 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쇄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우리한테도 북한에 대한 뭐 건설적 역할 어쩌고 이러면서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야 이게 북러가 이러면 당신들은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죠.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한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가지 마라.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갔다고 그래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중국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러시아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 러시아랑 지금 하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군사과학 기술을 러시아가 또 많이 도와주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중국이 원하지 않죠.
만약에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서해 바다, 국경도 맞대고 있고 예를 들어 정찰위성이 성능이 좋아지면 남한만 봅니까? 중국도 다 보죠. 그게 중국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를 않을 거고 그런 가운데 뭐 3자 구도를 형성하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전략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데도 우리 한일중 3자 정상회담 통해서 리창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한 외교 안보 대화를 같은 시기에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거는 뭐 두 나라 간의 일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합의대 한 대로 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를 지금 벌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들이 뭉칠 거야라는 거를 또 우회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익을 좀 얻는 것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앞에 두고는 뭐 북중러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유엔 안보리 같은 데서는 중러는 상임이사국이니까 공동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중국이 나서서 또는 이 구도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알리고 확장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한미일 3자 동맹을 3자가 동맹이 아니죠. 합의한 거를 아시아판 소나토다 이랬는데 만약에 중국이 중심이 돼서 북중러가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소 집단을 만든 거랑 똑같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감정들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특히 민간 감정이 안 좋아졌고, 중국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하고도 뭐 경제 뭐 이런 걸 떠나서 가까이 있고, 여전히 광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데고 모르는 척하고 지낼 거면은 그냥 모르면 되지만 그거는 누구한테 손해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적어도 뭐 정치적으로 북한 문제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그렇다고 쳐야 되고요. 이제 상호 간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기준점을 잡고 움직여야 된다. 글로벌 밸류체인 40%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20여 %의 전 세계 제조업을 책임지고 있고 광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시진핑이라는 특수한 지도자에 의해서 뭐 이제 그게 요새는 시진핑 리스크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서 시진핑식 운영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 얼마든지 공간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 최근에 그 중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방정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경제 교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야별 업종별로 그런 공간을 찾는 노력을 양자가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